유튜브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incorporation, 설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저희들 도와주시려고 한종호 회계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희들이 제일 기본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갖고 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incorporation, 설립인데요. 예. 회계사님 경험으로서는 대부분 100%를 만약에 본다면 몇 퍼센트 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자기 비즈니스에 알맞은 스트럭처를 진행을 하시나요? 사실상은 이쪽 아시안 커뮤니티, 특히 한국 커뮤니티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30% 언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드바이스인데 어드바이스를 못 받은 상황에서 본인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판단해서 만들어 오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30% 미만 정도가 예, 제대로 이제 셋업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좀 많은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구조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생각하실 때 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너무 안 하시고 내 비즈니스에 대한 리서치를 안 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실제 비즈니스 플랜까지 준비를 하셔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모든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당장 계약해야 되니까 뭘 만들어야 되니까는 예 진짜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막 그냥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어드바이스 없이 만든 경우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끝에는 만들기 위해서는 조언을 얻어야 되나요? 변호사가 됐던 회계사님이 됐던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아예 그 내용을 그러면 정보들을 못 받았다는 건데 예 사실상은 비즈니스 설립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통해서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이 고객에 대한 이해를 다한 상황에서 그 고객이 받는 비즈니스 구조를 제안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거는 에이전트가 어드바이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옵션을 드린 다음에 그 옵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사업주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 어드바이스가 제대로 안 나가면 옵션 자체가 없겠죠.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립된 모든 정보, 기본적으로 알아하셨던 정보들을 저희들 오늘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호주에서는 그러면 어떤 단계가 있나요, 회계사님? 예, 호주에서는 사업체 설립할 때 4가지 타입이 크게 있고요. 첫 번째는 의외로 많이들 하시는 개인 사업자, 가장 쉽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시고요. 네. 예,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정말 단점이 너무 많은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파트너십 구조가 있으시고 그리고 많이들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알고 계시는 디스크레셔너리 트러스트.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는 저희가 이제 법인, 호주에서는 이제 저희가 컴퍼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4가지 타입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인디비주얼 단계가 있고 예. 이제 솔 트레이더 ABN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트러스트도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거지만 그쵸. 트러스트 안에서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iscretionary trust가 있고요. 그게 이제 family trust고, 그다음에 unit trust, 그다음에 hybrid trust라는 게 있어요. 근데 unit trust하고 hybrid trust 같은 경우에는 진짜 흔하게 쓰지는 않지만 그쵸. 잘 사용이 되면 진짜 이익을 주는 저희들이 그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예. 컴퍼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좀 자세히 저희들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purpose입니다. 예, 예. 그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목적이 정확하지 않고 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이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마켓에는 이게 맞는지 만약 한국에서 잘 됐다고 여기 와서 하셔서 잘 안 되신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기 그쵸. 때문에 아시안 마켓을 타겟을 하실 건지 여기 호주 일반인들 마켓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런 점은 제가 봤는데 회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실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왜 하세요? 3년 뒤에 목표는 뭐세요? 5년 뒤에는 어떻게 되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전혀 못 하세요. 그렇죠. 예, 그럼 본인에 대한 비즈니스가 정확한 이해가 없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스트럭처는 정말로 어쩌다 보면 이게 문제 없이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상당히 좀 많은 이슈들을 안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목적에
내가 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실제 이 비즈니스에서 이 마켓에서 나의 타겟은 누구인지 이거에 대한 방향이 전체 다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예, 너무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고려 없이 예, 비즈니스 사업체 설립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냥 아이들이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돈벌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롱텀이나 숏텀에 보시고 가시는 게 참 좋은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브로드하게 보긴 네. 봐요. 그러니까 회계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좀 유니크하게 MBA를 예. 하셨기 때문에 예. 경영 관련해서 이해심이 많으셔서 좀 다른 분들하고 조금 특이하게 보신다는 거 저희도 아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보고가 저희들 크게 봐요. 맞습니다. 왜냐면 한국에 재산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계시던가 아니면 예. 여러 가지를 갖고 예. 있는데 호주에 있는 것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잠깐 온 게 아니라 뭐 대학 들어가면 또 대학도 있을 거고 그럼 계속 있는데 그거를 보지 예상을 못하시고 그냥 지금의 2년 3년 안에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사용을 하셔서 이제 다시 재설립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비즈니스 셋업이 잘못되면은 이건 내가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 비즈니스 구조를 변경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내가 정확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가장 어드바이저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비즈니스 설립을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구조가 가능한 옵션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의 장단점이 있는지 충분한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2, 3년 템포러리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한다 할지라도 추후에 내 자산 보호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처음에 설립한 게 잘못되면은 예,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체 구조 설정을 위해서는 예, 변호사님 그리고 회계사님 하고 정확한 어드바이스 받는 게 가장 중요하시죠. 네, 그리고 특별히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트럭처가 얼마큼 중요한지 제가 강조를 못합니다. 특별히 SIV라고 해서 Significant Investment Visa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만약 받으실 분들은요 명확하게 하고 진짜 잘 조립게 된 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구조 설립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렇죠. 정답이 없는 이유가 개인의 상황과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떤 분한테는 트러스트가 더 분명히 좋은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IV 비자로 가실 경우에는 예, 트러스트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옵션 중에 하나가 그렇죠.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여러 사람들의 친구, 뭐 한국에 있는 친구도 투자하고 싶다, 은퇴를 해서 뭐를 하고 싶은데 같이 뭐를 하기로 네. 했다 할 경우에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상황들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때는 진짜 목적이 뭐고 각각 네. 사람들의 이익이 뭔지 네. 그게 그리고 이거를 설립했을 때 패밀리 트러스트를 했을 때랑 컴퍼니 했을 때 각각 사람한테 가는 영향이 뭔지를 파악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솔트레이더에서 AB는 사용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그걸 사용을 하셔야 하나요? 소울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내가 호주 내에서 아니면은 또 외국에 실질적으로 나의 자산이 많지가 않아서 사업하다가 설령 내가 예상치 못하게 어떤 부채나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크게 데미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 가장 흔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예, 그 어떻게 테스트 마케팅 목적에서 비즈니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파일럿 테스트로 그쵸. 돌렸을 때 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나쁜 구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청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예. 직원분이 없고 혼자만 하실 경우에는 솔 트레이더 개인 사업가로 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쁘지는 않으세요. 다만 부인이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일하실 경우는 직원들이 계실 경우에는 빨리 개인 사업자에서
다른 패밀리 트러스트나 컴퍼니에 빨리 옮기시는 걸 저희들이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유니트 트러스트가 하이브리드 예. 트러스트가 있지만 한인사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얘기를 안 할 예. 거고요. 패밀리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자주 쓰이나요? 트러스트를 선택하실 때는 가장 사실상 많이 고려하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산 보호,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내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이 옵션을 고려할 때 많이 쓰시는데요. 실제 가족 중에서 나이가 18세 이상 되는 그런 가족 멤버가 있는데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상은 세금 계산할 때 어느 정도는 절세 효과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많이 사용하시지만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텍스 목적상으로만 내가 구조를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실제 비즈니스 목적상에서 가족들이 같이 인볼브해서 하는데 그 가족들이 함께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그 가장 유연성 있으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때 그때 이제 트러스트가 적합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이 착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다들 갖고 계신 트러스트는 그냥 디스크리셔너리 트러스트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고정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비고정형 트러스트인데요. 근데 패밀리 일렉션이라고 해서 패밀리 멤버를 구성하는 일렉션이 없으면 이거는 패밀리 트러스트가 아니고요. 그냥 디스크리셔너리 트러스트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좀 많은 오해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매매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내가 트러스트 운영하다가 트러스트에서 다른 제3자한테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건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내가 트러스트를 운영하면서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싶어요. 투자를 받고 싶은데 그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받을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건 분명히 맞고요. 예. 여러 가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매매도 패밀리 트러스트를 할 경우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있지만 이게 그냥 심플하게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쉽죠. 그냥 이게 컴퍼니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이전을 하면 되는데 패밀리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사인을 저희들이 아예 웨이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항상 하시기 전에 회계사나 아니면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컴퍼니가 있는데 컴퍼니는 뭐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투자 의미로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죠. 거의 뭐 없다고 하지만은 이제 컴퍼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상은 사업을 나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같이 팀이 잘 만들어진다면은 같이 팀이 돼서 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팀으로서 어떻게 보면 동업 관계로서 비즈니스 하신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서로가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오너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컴퍼니가 맞기 때문에 그 실제 내 비즈니스 확장 전략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자산 보호 효과 실제 거기서 효율적인 어떤 사업 운영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컴퍼니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그거 저는 제일 하려고 제일 좋아하는 게 컨비네이션 저는 쓰는 거 참 좋아해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요. 특별히 아무리 식당이나 그 다음에 뭐 작은 비즈니스에서 중소에서 대기업이 됐던 상관없이 컴퍼니랑 트러스트를 잘 활용을 하시면 단계별로 보험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진짜 비즈니스의 자산 IP라고 저희들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거랑 리스크랑 멀리 떨어지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저희가 권리금 여기 호주에서는 보통 저희가 그 굿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보통 거래할 때는 비즈니스 실제 상호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권리를 사오는 건데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래 방법이시고요. 컴퍼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컴퍼니의 히스토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을 내가 실제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 주식 100% 다 인수함으로써 이 회사 실질적인 오너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럼 이 회사에 관련해서 모든 실제 어떻게 보면 지적 재산권, 저희가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고 하는 직접 재산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IP 홀더가 있는 경우는 한국 커뮤니티에서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다거나 비즈니스 점점 확장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IP 홀더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IP 홀더와 실제 비즈니스 내가 지금 사는 트레이딩 엔터티하고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서류 검토도 하셔야 되고 해서 요즘 들어서는 한인 사업체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스트럭처가 많이 복잡해지고 있고 컴비네이션이 많이 발생했고 따라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 매매하시는 건 상당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요. 권리금.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한국이 권리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호주에서 권리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으로서 권리금 이만큼이라고 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저희들이 certify 이거를 하시는 분이 비즈니스 밸류에이션 하는 분들이 측정을 해서 회계 서류나 이런 거 여러 거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하실 경우 그렇게 그런 분들을 위임을 안 하셔서 하실 경우에는 AT나 이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주실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만약에 거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부 거래, 내가 서로 아는 지인끼리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히 더 이게 마켓 밸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컨비네이션의 중요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산 보호 차원에서는 만약에 그 자금이 바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밀리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아니면 지정된 시기에 항상 이게 디스트리뷰션 배분이 돼야 하는데요.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나 컴퍼니하고 같이 컨비네이션을 할 경우에는 자금이 지금 당장 필요 없다. 천천히 빼도 된다는 분들한테는 텍스도 어느 정도가 할인이 되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고려하시고 회계사님들하고 얘기하시는 거 제가 추천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운영하시고 또 비즈니스가 상당히 좀 커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트러스트 하나만 존재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 다 나오지는 않으시고요. 그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은 트러스트 하나에 여러 엔터티가 결합된 형태의 컨비네이션으로 가야지만 실질적으로 기대하신 효과들을 다 누리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케이스 베이스로 갈 건데요. 컴퍼니 A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컴퍼니 A는 하나의 사업체에서 여러 브랜치를 운영하고 있었고 여러 브랜치를 운영하는데 이제 식당 비즈니스인데 여러 브랜치에서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오는 어느 브랜치는 정말 비즈니스 잘 될 거고 어느 브랜치는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갖고 와서 내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기는 실제 비즈니스에 대한 상표권, 그 다음에 모든 지적 재산권 레시피 이 모든 걸 하나의 업체가 갖고 있으면서 그 하나의 업체가 뭐 각각 브랜치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도 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치가 잘못되면은 사실상 이 회사 전체가 클로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는 상당히 많은 저희가 좋은 옵션에 따라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적으로는 구조가 이렇게 너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은 한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으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컴퍼니 A 디렉터 같은 분은 제가 알기로는 SRV가 들어갔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운영이 잘 돼 있었고 그다음에 지적 재산이 어느 정도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한 컴퍼니 갖고 여러 가운데를 하셨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있었던 맞습니다.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걸 세퍼레이트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조금 저희들이 오차가 있긴 있었는데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레코멘드하는 스트럭처는 무엇인가요? 사실상은 이분도 처음에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설립하기 전에 인터뷰 과정에서 내가 3년 뒤에는 어디에 브랜치를 만들 거야. 내가 5년 뒤에 이렇게 할 거야. 그 플랜을 먼저 다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걸 고려할 때 처음부터 스트럭처가 이렇게 하나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확장하고 설령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어떤 브랜치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만 정리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실제 IP 홀더가 있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각각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트레이딩 엔터티가 사업체들이 따로 있었어야 되고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계약 관계는 있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린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지적 재산권 IP 갖고 있는 홀더는 따로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운영하는 이제 사업체들은 따로 존재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막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컴퍼니 A 같은 턴오버 어느 정도가 됐었나요? 컴퍼니 A는 브랜치 하나에서만 할 때 1.5 정도의 턴오버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브랜치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거의 1.5 정도의 매출이 나와서 턴오버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어떤 그런 브랜치는 아니었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 추후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럭처를 제대로 리스트럭처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도 상당히 좀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컴퍼니 A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고용 관련된 리스크도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스트럭처를 도와드렸을 때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거를 리스크를 세퍼레이트하게 따로 엔티티에 저희들 집어넣어서 그 관리를 해서 진짜 중요한 뭐 리스나 그다음에 그 중요한 계약들이랑 같이 포함이 되지 않는 다른 엔티티를 저희 넣은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살짝 저희들 저번 주에 얘기했던 컴퍼니 C 관련해서 한번 터치 베이스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컴퍼니하고 그 다음에 컴퍼니가 아닌 일반 개인들이 들어가 있는 개인이 이제 트러스트인 트러스트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나 개인들이 뭉쳐서 만든 파트너십이나 만약 이 경우들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유동성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채무 불능 상태가 돼서 인sol번시를 간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사실상 옵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컴퍼니 C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컴퍼니랑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호주에서도 니네가 이건 어떻게 보면 다 임시적으로 생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자 그룹의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너네는 다시 운영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시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법적 회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컴퍼니 C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트러스트가 아닌 그리고 트러스트에서 트러스트도 개인이 아닌 그렇게 구조를 만드신 거는 그나마 다행이었죠.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컴퍼니 C는 같이 파트너십을 운영을 했던 비즈니스였지만 파트너십 제도가 아니라 컴퍼니 통해서 주주로서 50대 50 주식을 갖고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저희들이 설명드린 회사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례가 됐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컴퍼니 주식은 컴퍼니가 갖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패밀리 트러스트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인디비주얼 개인 명의로 갖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그 정답은 없는데요. 정답은 없지만은 사실상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상 내가 디렉터이자 쉐어홀더가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솔 디렉터, 솔 쉐어홀더로 얘기하는데 디렉터하고 쉐어홀더가 동일인이 될 경우에 사실상 컴퍼니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자산 보호 효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100% 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실 거고요. 그렇죠. 더불어서 디렉터로서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그 웨이지 형태로 디렉터 피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회사가 또 너무 잘 돼가지고 배당금을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배당금까지 내가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배당금의 디렉터 피가 합쳐지게 되면 세금 폭탄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으시고요. 그렇죠. 네. 근데 컴퍼니나 트러스트 쉐어홀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컴퍼니 그다음에 트러스트의 구성원에 따라서 세금 부분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폭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디렉터하고 쉐어홀더인 컴퍼니 또는 디렉터하고 쉐어홀더인 트러스트 분명히 법적으로 다른 엔터티이기 때문에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디렉터가 어떤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디렉터 책임에서 끝나지 트러스트하고 쉐어홀더가 갖고 있는 오너십까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컴퍼니 갖고 있는 100%의 본연의 어떤 보호 효과나 전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옵션들 또 비즈니스가 나중에 어떤 펀드레이징을 했을 경우도 그렇고 이 모든 걸 고려하고 한다면은 개인이 되는 경우는 가장 최악이 될 것 같고요. 패밀리 트러스트 또는 컴퍼니가
주식을 소유하는 게 더 좋은 구조가 될 것 같고 네. 좀 더 유연성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트러스트가 쉐어홀더가 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케이스는 트러스트인데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트러스티가 있는데 이 트러스티가 개인이 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퍼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많이 통용한 용어는 이제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 사업체가 두 개의 사업체를 제가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사업체는 트러스티가 개인이 된 경우, 하나의 사업체는 트러스티가 그냥 컴퍼니가 된 경우, 두 사업체가 똑같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서 채무 불능 상태가 돼서 비즈니스 어쩔 수 없이 정리된 단계가 됐을 때 개인 트러스트인 경우에는 사실상 옵션 자체가 리퀴데이션 그렇지 않으면 바로 뱅크럽시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생기시는데요. 트러스티가 컴퍼니인 경우에는 한 번에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채권자 그룹에 동의한다고 한다면은 이 트러스트로 다시 한번 비즈니스를 회생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기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사실상 이 트러스트인 컴퍼니가 이 트러스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형태는 분명히 맞지만은 하지만 디렉터가 고의로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실상은 디렉터에서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았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까지 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면서 항상 리스크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가 처음에 개인이 되냐 트러스트가 개인이 되냐 트러스트가 컴퍼니가 되냐 해서 컴퍼니로 만드시는 구조가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흔하게 맘앤드 그래서 엄마 예. 아빠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런 분들도 있어도 패밀리 트러스트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조금 한 단계 컴퍼니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자금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코퍼 트러스트랑 패밀리 트러스트로 같이 가는 형태로 하시면 더 보험하게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고요. 이제 파트너십 B, 그러니까 흔한 분들이 이제 동업을 하시던가 맞습니다. 하실 때 사용되는 건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트너십은 동업도 있고요. 또 가장 흔한 케이스는 부부간에 같이 사업을 하는데 참 호주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부간조차도 비즈니스 계속 같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업자 번호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어떤 상황이 되도록 이어갈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파트너십 구조는 분명히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ABN은 처음부터 다시 신청이 되고 그 얘기인즉 혹시 그 파트너십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계약이 맺어져 있어 임대계약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걸 다시 검토하시고 심지어는 건물주, 임대주의 모든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다시 모든 걸 갱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시고 비즈니스 계속 이어갈 수 없는 단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파트너십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컴퍼니에서 주주로서 주식을 50대 50 배분을 하시던가 알맞게 동의를 하셔서 배분하시는 제도가 더 나을 수가 있죠. 컴퍼니가 가장 좋은 구조가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이 되고 한국 커뮤니티는 생소하겠지만은 유니트러스트 형태도 가능한 옵션 되시고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항상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약을 저희들이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중요 포인트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에 따라서 설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꼭 알으셔야 하고 제도도 너무 옵션들이 설립할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정보를 얻고 혹시 패밀리 트러스트나 파트너십을 권유하는 프로페셔널들이 있으면 세컨 오피니언을 반드시 받으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왜 이게 중요하냐 했을 때 이거를 다 설립을 했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서류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친한 가족, 아무리 부인이라고 해도 사람 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발생했을 때 살려줄 수 있는 거는 주주계약서, 살려줄 수 있는 거는 파트너십 계약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제대로만 됐다면 아무리 파트너십으로 하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했을 때 그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 따라하는 거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임무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다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포함을 해서 보호해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항상 변호사 끼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퍼니 상황에서 특히 동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가장 안타까울 때가 처음에는 다 너무 두 분이 좋아서 같이 하시다가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때 쉐어홀더 어그리먼트라는 게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끝맺음도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거는 컴퍼니 특히 동업 관계로 시작하실 때는 쉐어홀더 어그리먼트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서류가 될 것 같습니다. 설립을 했을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오는 템플릿이 있어요. 예, 서류들이 있긴 있는데 그 서류들을 쓰시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특정하는 상황들이 있다.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도 내 배우자한테는 가고 싶지 않다 하면 다 제도가 있어. 막을 제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얘하고도 친구지만 나중에 무슨 이유가 생겨서 잘못될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기를 바란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항에 그거는 변호사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셔고 저희들 차차 이제 진행하면서 주주계약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컴퍼니 컨스티튜션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중요한 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서에 대해서 저희들 다룰 건데요. 이거는 그냥 계약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텍스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이 가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계속 구독을 하셔서 좋은 정보들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